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난이도라는 게 1회하고 2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회차별로. 그리고 지난주에 풀어보신 거는 A형 기준으로 배열해 드린 거고 이번 거는 B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두 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은 시험 목차 순서대로 가는 배열이고요. B형은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하고 B형하고는 5번 단위로 배열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서부터 5번 내용에서 기본적인 건 같은데 5번 단위로 했을 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B형에서는 1번 문제가 무슨 개념이나 분류나 특성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요. 뭐 입지론이 됐든 정책이 됐든 간에 뒤에 있는 파트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1번에 도시공간 구조로 인했을 때, 그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1회차 할 때 얘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에 있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죠. 얘는 뭐를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고급 주택지구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하는데 그 교통축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팽창을 할 때 뭐를 중심으로? 고급 주택지구를. 그래서 도시의 중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 구조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제 펼쳐졌을 때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급 주택지구가.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가면은 고급 주택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고급 주택지구는 도시 중심과의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양호한 쪽에 주거가 정해져요. 그러면 얘네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입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높아야 돼요?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지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득의 증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얘는 뭐가 중심이냐면 저급 주택지구가 중심이에요. 얘는 거주지 분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 도시의 중심이 있죠. 중심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지대예요? 점유지대. 점유지대 안에 들어가면은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죠. 그러니까 내측은 공장이고 외측이 뭐예요? 이게 불량 주거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돈이 조금 모이게 되면은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을 찾아가겠죠. 여기서 거주지가 분화가 돼서 누가 생기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조성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소득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구.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어떻게 돼요? 분화돼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불량 주거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확산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는 도시 중심에 더 가깝게 위치를 해요. 자, 기본적인 거를 갖고 계시면 거기 박스에 기억해 보시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에서 멀어진 외곽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호이트는 주택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했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그러니까 일단 니은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은 어디서? 4번에서. 그죠? 5번은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니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디귿이 관건이 되는 거죠. 크리탈레의 중심지론 아시죠? 예. 거기서 얘기하는 중심지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중심지가 뭐를 지칭하기도 하냐면요. 이게 도시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죠?
자, 도시는요, 그 도시에 모여드는 사람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남해는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말은 남은 제주로 보내라고 그러죠. 그럼 왜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겠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가게 되면 그나마 취업의 길이라든가 뭔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는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도시의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몇 차 산업이겠어요? 3차 산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디귿은 틀렸다고 봐야겠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란 주변 배후지 인구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락이 중심지고 휴양지, 광산촌 등을 들 수 있다고 했죠. 예, 광산에 관한 이 광산업이나 이런 거는 1차 산업이라고요. 3차 산업이 아니라. 그래서 예,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핵심 이론에 가면요. 도시 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배보의 공업 입지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력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셨을 때, 니은, 기억하고 니은을 이제 걸러줬는데, 디귿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하다고 싶은 지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맞으면 답은 3번인데, 얘가 틀리면 답이 4번인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 문제 배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1번 문제로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선뜻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건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다음 문제로. 그냥 거기다 갔다가 야 이게 디귿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체킹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문제를 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회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애들이 강의 중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답을 다시 마킹해도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1번의 배열을 갖다가 조금 까다롭게 둘 수 있어요. 시간을 뺏기 위해서. 1차는 시간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를 빼고 이론을 쭉 풀어도 거의 40분 가깝게 쓴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다 계산 문제까지도 순서대로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항상 시간 싸움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해마다 시간이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못 써서. 그러니까 한쪽 과목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내가 민법이 자신 있으니까 민법부터 풀고 개론을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개론이 푸는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셔가지고 한 20분 경과하죠. 그러면 개론은 거의 한 20번 정도 풀고 있어요. 근데 민법은 20분이 경과해도 한 11번이나 12번 정도 푼다고요. 그 푸는 속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45분 드리잖아요. 45분 드리는 이유가 개론은 40문제를 갖다가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마킹하는 시간 5분. 그러면 민법은 50분 동안 40문제 풀고 마킹하는 시간 5분. 그러면 딱 100분이에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80개를 마킹할 때도 시간 걸려요. 근데 80개를 한 번에 마킹하시면 위험해요. 이번에도 1회 모의고사 볼 때 그 다른 지역에서 봤더니 쭉 쓰다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어디선가. 그러니까는 그게 5분 정도 남겨놓던 시점인데 그때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유념을 해 두시고 그리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꼭 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수혜의 탄력성이 있죠. 예, 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자, 먼저 5번 지문을 가면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릴 때요. 얘가 이렇게 수직선이죠.
수직선일 때가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 기울기는 수직선. 부호는 뭐로? 0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애 있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완전 탄력적이죠. 기울기는 수평이고 부호는 무한대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수평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니까는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로 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는 얘기고.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재화의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인상해야 소비자의 지출액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틀리죠. 가격을 인상을 해서 소비자의 지출액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죠. 그렇죠? 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가격이나 임대를 올리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부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그죠? 된장, 고추장, 계란, 뭐 식용유 이런 애들이 있죠. 또는 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해야 안 해요. 기본적으로 소비해야 되잖아요. 얘들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갖고 소비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잖아요. 필수제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특정한 상품들은 대체제를 찾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려요. 가격을. 올리더라도 우리는 얘에 대한 소비를 확 줄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반응을 나타날 때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계란 파동 한번 겪은 일이 있죠.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해서 계란의 유통체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계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확 폭등했다고요. 한 판에 뭐 10,000원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파동이나 폭등이 발생하는 애들은 필수제이면서도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취급하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비하는 양이 크게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격을 인상시켜야 유리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도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래서 매년 보게 되면 임대업자들이 있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또는 월세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셋값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임대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매년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있죠. 그때가 임대료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이후에 임차자의 임대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죠. 그러면 임차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이게 그거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돼요? 총 수입은 줄어들겠죠. 증가한다면 틀리죠. 1보다 클 때라는 게 이게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 인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2번 지문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수직선이면 뭐로 표시해야 돼요? 0으로. 그렇죠? 1이라는 건 단위 탄력적임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10% 증가할 때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0.9% 증가했다는 것 있죠. 그럼 이 상품은 대체제가 아니라 정상제가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부호 가지고 설명한 것 있죠.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에는 답이 1번. 지난주에도 문제 이렇게 풀어봤을 때요.
그런 배열도 생각해 보세요. 1번하고 20번이 있죠. 21번하고 40번이 있는데 1번하고 20번 사이에서는 뭐 한 12개에서 14개 뭐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그럼 이게 60점 이상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21번부터 40번 사이에서는 8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몇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60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 12개, 여기 12개가 나와야 60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쪽은 점수가 나오는데 뒤쪽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뒤쪽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총론을 공부하시다가 경제론을 들어가요. 근데 경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황해요. 막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얘가 그때 됐다고 생각했는데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얘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부터 다시 공부해요. 다시 쭉 왔는데 또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갖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얘를 어찌어찌해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쭉 가다가 보니까 뭐가 또 걸리는 거예요. 투자가. 또 투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얘들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여기 또 안 되니까 또 방황하는 거예요. 또 돌아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은 거예요. 투자론에서. 그러니까는 21번 이후로 성적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박한 양반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되겠지? 뭐 이러고 슉. 그렇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뭐 해준 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보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자, 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제도 있죠. 예. 1번이 이제 바뀐 거죠.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이죠. 원래 60세였잖아요. 이번에 바뀐 거죠. 개정이 돼서 55세로.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그 소유자 및 배우자 있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재혼할 수 있잖아요. 재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외국 사람이랑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부부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국민이면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소유자 및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만.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은 예, 그게 바뀐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제도하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연금제도 있죠. 예,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바는요. 산지연금까지도 확대시킬 계획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린 거죠. 예, 그 요약집에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 내에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주택 리모델링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그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기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주택계정이 있고요. 도시계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주택계정에서는 주로 이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이 주택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얘를 건설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누가 있냐면 준주택 아시죠? 그러니까 준주택에도 이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에는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 번 시험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답이었던 적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아시죠? 예? 신청 대상을 보면요. 민법상 성년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하고 외국 국적 동포 있죠. 예, 얘들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외국 국적 동포도 주나?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주택연금하고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수익성 부동산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예. 자,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현금 흐름에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매각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 뭐 있어요?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가이오선 전후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를? 공경, 부,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흐름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순영업소득이죠. 예,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뭐가 나와요? 예,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있죠. 예, 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억이에요. 1억일 때 얘가 만약에 6천이라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겠어요? 1억에서 6천 빼면 얘가 4천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를 차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 3번에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을 가산해서 계산한다니까 틀렸겠죠. 차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영업경비에는 재산세가 포함이 돼야 되죠. 보유세니까. 예, 취득세나 뭐 이런 양도소득세 이런 애들은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원금 상환액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있죠. 자,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자 빼주고 감가상각액 빼면 돼요. 그죠? 근데 세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분을 더하고 감가상각액을 빼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세금의 크기는 똑같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하려고 그러면 원금 상환액을 알아야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을 기준할 때는 뭐를? 이자 지급액을 알면 되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요 4번 지문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항상 순영업소득 기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세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금 상환액이 들어온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항상 출제자들은 의표를 많이 찔러요.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을 때 계산할 때 식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면 얘는 보기는 봤어도 가기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는 답이 몇 번이다? 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거 지난번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2번 우리가 해봤어요. 그죠? 일반적인 기대 수익률하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하는 걸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표현할 때 상품은 딱 이거 세 가지예요. 항상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안 주면 그냥 A, B, C 이렇게 밖에 안 줘요. 그죠? 그러면 호황하고 그 다음에 뭐일 때? 불황일 때. 확률이 얼마예요? 네, 50%잖아요. 그러면 거기 상가에 대한 호황일 때가 보면은 16%, 불황일 때가 얼마예요? 6%. 얘가 12%하고 4%인가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산술 계산할 수 있죠.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요. 푸는 요령 알려드렸었죠. 얘가 5대 5면은 원래 계산할 때 16% 곱하기 0.5 6% 곱하기 얼마예요? 0.5 그러면 16의 절반이면 8%죠. 6의 절반이면 3%잖아요.
그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5대 5면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16하고 6을 더하면 얼마예요? 22잖아요. 22의 절반 하면 11%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1%. 그러면 얘는 12하고 4죠. 두 개 더하면 16%잖아요. 16의 절반이면 얘는 8%. 8하고 2를 더하면 10%죠. 10의 절반이면 5% 나오겠죠. 이게 5대 5일 때, 50대 50일 때, 그때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바로 계산 문제도 바로 풀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일일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예, 1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저 배열은 저게 확률이 5대 5로 줬을 때만 가능한 배열인 거예요. 그죠? 저게. 그렇다고 해서 얼핏 봤더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요건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도움이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계를 꼭 갖고 들어가시는 것도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실에 시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가는 거를 가늠을 못해요. 그 아마 풀다가 정신 차려보면 한 20분, 25분이 쓱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을 체킹하는 것도 필요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은 예,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1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대체재예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간. 이 기간이 단기면 어떻게 돼요? 예, 비탄력적이지만 얘가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예,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1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예,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2번에 가면 자,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니까 틀린 거죠. 소득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보신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있죠. 우리가 명칭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종축에 있는 뭐가 이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예,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의 이렇게 선에서 나타내는 거고 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 좌표상에 있는 얘가 아닌 애들이에요. 가격이 아닌 애들.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라는 거는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닌 애가 변하게 되면 곡선이 이동한다고요. 걔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예, 2번은 그래서 틀렸겠죠. 예,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공급법칙 아시죠? 공급법칙이라는 것은요. 공급법칙이란 아니 기본적으로 경제에 들어가시면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균형하고 탄력성을 이해할 때 걔네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공급 법칙이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은 그래서 틀렸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게 잡으시려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아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5번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은 자, 대체 관계에 있는 그죠? 재화의 가격이 뭐 했대요? 예, 하락하면은 해당 재화의 그죠? 수요가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얘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이거 지난주에도 한 거라고요. 예? 자, 대체재라는 건요. 한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애 있죠. 걔가 대체재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두 개에서 주어지는 효용이 비슷하면은 가격이 싼 걸 선호한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설탕이 있어요. 설탕도 2,000원이고요. 여기 올리고당도 2,000원이래요. 그러면 둘 다 효용이 같죠. 둘 다 단만 내는 거니까. 그런데 설탕의 가격이 1,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비싸진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애의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얘의 소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얘 가격이 하락한다고요. 그래서 대체재는 화살표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답을 못 찾으셨으면은 여기 대체재 이쪽 관계가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은 꾸준히 이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틀리듯이 실전에서도 나오면 잘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실전에는 어떻게 해도 문제를 주냐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있죠. 이거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구하래요. 그죠? 그럴 때 박스를 줘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하고 대체관계, 대체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돼야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 소비는 늘어나는데 얘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해당 재화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줄어요. 그럼 얘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약집에 대체재하고 보완재를 박스로 해서 설명을 넣어놨다고요. 그죠? 이 정도는 구별이 되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1회 때 했던 내용이 있죠. 지금 반복을 시키고 있다고요. 2회 때 보면서. 문제의 패턴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이번에 시험 볼 때 이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점수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보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떤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2하고 0.5라고 주어져 있죠.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 소득은 최소한 몇 프로 변화해야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하는 요령은요. 변수가 3개잖아요. 그럼 2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가격 탄력성은 얼마예요? 2고 소득 탄력성은 0.5잖아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자, 얘가 2% 상승할 때 우리가 이제 분수식이 있으면은 여기서 분자가 미지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하는 게 이제 분자를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하려고 하면 곱하면 돼요. 그럼 2에다가 2를 곱하면요. 그러면 4%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어? 얘가 줄어들죠. 왜 줄어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줄어들어야 돼요. 이 크기만큼. 그죠? 그런데 아파트의 소비가 종전과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얘가 4% 줄었으니까 여기서 4%가 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이 얼마가 변해야 되냐는 것은 곱해서 올라가서 분자를 계산했잖아요. 그럼 분모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역수가 뭐예요? 나누기잖아요. 나누면 돼요. 4를 얼마로? 0.5로 나누면 8% 나와요. 그죠? 8%가 증가해야만 소득이 수요량이 4%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 증가인 답이 몇 번? 3번. 예. 이거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요. 실전에서 이게 요령을 알면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만 알면. 그런데 그거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뭘 해야 돼요? 전체적인 이해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지만 복잡하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죠? 또 계산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얘들은 뭐 안 해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런데 거기 8번 같은 문제 있죠. 그런 건 맞춰줘야 되죠. 8번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있죠. 그렇잖아요. 자, 투기지역에 지정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종부세 부과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는 거. 지난번에 강남 4개 지역을 이걸 지정해갔다는 게 나왔던 거고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지 않고 있는 애는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답이 몇 개다? 6개. 그래서 8번에는 답이 4번. 예, 가끔 물어봐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중이지 않는 애 있죠. 예, 그래서 가장 꾸준히 나왔던 애가 택지 소유 상한제예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판정 받아갖고 지금 없어진 제도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걸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9번 같은 문제도 맞춰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실 때 이런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24개를 맞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요. 거기 보시면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과 호황과 후퇴, 불황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안정이 왜 없어? 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정 국면은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고유의 경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과 같이 실전에도 나왔다고요. 이렇게 실전에. 그러니까 실전에 냈을 때 당연히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냈겠어요. 안정이 없다고 또 그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경기에는 안정 국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의 공통점은 이 4가지 국면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정 국면만 부동산 시장의 고유한 국면이라고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면 틀리죠.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잖아요. 그리고 후퇴 시장이 있죠. 후퇴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죠.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그렇죠. 후퇴에서는 후퇴라는 건 이제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조금씩 빠진다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관망세로 돌아선다고요.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 있죠.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나 상한선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경기가 좋아질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하한선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는 틀림없이 뭐 가볍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 10번에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 있죠. 수요 함수는 600-P죠.
공급 함수는 몇 P? 2P. 자, 그러면 여기서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면 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P니까 넘어가면은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그러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 2P 플러스 P고요. 얘가 60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3P가 얼마? 600.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럼 P는 얼마겠어요? 얘가 200이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P가 200으로 바뀌죠. 600에서 200 빼면 2 곱하기 200 하면 400이죠. 근데 얘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수요가. 900으로 바뀌죠. 예. 그러면 900 마이너스 P가 2P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넘어가면 얘가 3P가 된다는 걸 알죠. 그럼 3P가 얼마? 900. 그럼 양쪽을 3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P가 얼마? 예, 그러면 여기서 P가 300이 됐으니까 900에서 300을 빼면 600이죠. 2 곱하기 300 하면 600. 그러면 가격은 200에서 얼마로? 300. 400에서 얼마? 600으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 배열을 해드리는 거는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우리가 하나로 몰아서 이제 밀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밀 땐 밀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풀 때 이렇게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애들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 1번에 임대사업자는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받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는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임대사업자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주거지원 대상자 있죠. 예. 주거지원 대상자라는 게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다 주거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돼요.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거지원 대상자들이.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5번이 돼요.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때 단 준주택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예, 준주택 포함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애 있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주택법에. 그것도 낸다고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기초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애가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가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뭐가 힘드냐고 그러냐면 기본세,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련 법률에 있는 용어를 내는 거예요. 법률에 있는.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걔들이 꾸준히 나온다고요. 그죠? 괜찮아요. 오늘 뭐 또 틀리더라도 우리는 3회, 4회에 그죠?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3회, 2회차 끝나고 나면은 3회, 우리가 2주 정도는 이론을 다시 한번 압축 정리해요. 제가 테마로 정리해 줬어요. 한 40개 정도 추려가지고 그 뭐 총론 또는 경제 뭐 시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쭉 압축해서 요약 정리해 놨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2주를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3회차 모의고사를 보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회차, 4회차.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한 또 50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회차, 2회차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벌써 전범위가 2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3주하고 4주 사이에서 다시 전범위를 또 압축해서 한번 돌아간다고요. 이론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5번째, 6번째 가면은 3회차 모의고사하고 뭐 4회차 모의고사를 또 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50문제 정도 가지고 50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개선이 돼야 돼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번에 가시게 되면 다음 편은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지역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점포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놨죠. 거주 지역의 인구는 1000명이에요.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지역에서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죠. 그럼 허프 모형에서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게 개별 점포의 유인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거리에 따른 요게 마찰기 수죠. 분의 이게 매장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뭐를? 마찰계수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점 A, B, 그 다음에 C가 있잖아요. 할인점 A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5km죠. 5의 제곱이면 25죠.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0 나와요. 자, B를 보면은 매장 면적 역시 1000이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얘는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이 얼마? 400이에요. 거기 보면 거리가 2인데 얘는 2의 3승이죠. 마찰 개수가 3이니까. 그래서 이게 8로 나누면은 5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허프 모형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를 구하라고 그러면 A가 들어가면 되고 B를 구하라면 B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A, B, C 3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00. 그중에 A가 차지하는 게 40이죠. 100분의 40이니까 0.4, 40%. 그럼 1000명 중에 40%니까 400명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 4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마찰계수의 값은. 그죠? 마찰계수의 값은요. 항상 2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가서 보시면은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먼저 1번에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뭐로 봐요? 예? 예, 거기 보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죠. 이게 고전학파의 지대 이론이기 때문에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본다? 예, 지대를 잉여로 봐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예. 그 다음에 절대 지대설이 있죠. 누가 주장한 거예요? 마르크스.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 밖에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계지 아니 됐든 박하됐든 무조건 지대가 성립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튀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파레토는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봤다 그러면 틀리죠. 준지대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5번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시간이 또 됐군요. 잠깐 또 쉬었다 하시겠네. 그죠? 예.